어떻게 테슬라가 한국 기업에 밀릴 수 있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여기 테슬라의 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덕에 테슬라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엔지니어인데요. 한국과 엮이는 족족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대체 왜 한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왕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3주간 휴가를 와 있는데요. 휴가 도중에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은 제게 정말 여러모로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련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 옆에 걸린 MIT와 스탠포드 졸업장. 이게 바로 제 일상 중 하나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했습니다. 말이 쉽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MIT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테슬라에 입사했습니다. 테슬라에 처음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회사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게 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사 이후 항상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최고라고 자신했죠. 일론 머스크도 직접 우리 팀을 칭찬하곤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 팀 전체가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는 세계를 바꾸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테슬라 건물로 들어가는 저를 보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저를 대단하게 여겼고,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옛날의 소박한 중국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 테슬라는 으로 시작하는 말.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제 모습이 좀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일. 이 모든 게 제게는 신나는 모험 같았어요. 밤을 새워 연구하고 수많은 실험을 거듭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팀이 새로운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을 때예요.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끝에 이전보다 30%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를 만들어냈죠. 그때 팀 전체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와서 우리 팀을 축하해 주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는 활기차게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엔 시끌벅적하던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한 동료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해주더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우리를 앞지르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대.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한국 회사가 우리를 앞설 수 있지? 분명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 소식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팀은 충격에 빠졌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G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개발 중이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고 충전 속도는 2배 빨랐죠. 게다가 수명도 20% 이상 길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한국 회사에 밀릴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죠. 밤새 자료를 뒤지며 LG의 기술을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혁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혁명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우리 모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수록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가장 크게는 부끄러움까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테슬라라는 이름에 취해 다른 회사들의 발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얕잡아 보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LG는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걸까? 그들의 연구 과정은 어땠을까? 우리와는 뭐가 달랐던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사 분석 차원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한국은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은 몇 개월 만에 완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혁신 속도가 정말 놀랍더라고. 맞아요,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도 주목할 만해요. 우리가 배터리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기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NCMA 배터리 양극재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배터리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좌절감이 컸지만 점차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국에 있는 옛 동료 리밍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리밍은 중국의 한 대형 기술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리밍, 요즘 중국의 기술 개발 상황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우리가 목졸림 기술이라고 부르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특히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 우리 모두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리밍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매년 수십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고 해. 하지만 그게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리밍의 말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가졌던 자만심을 떠올리며 기술 발전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저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아는 평범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뒤처졌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들의 기술 발전 뒤의 숨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여름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제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더운 여름을 피해 8월 마지막 주쯤에 한국에 왔는데요. 사실 도착하면서부터 그 세련됨과 웅장함에 압도가 되더군요. 미국에 밀리지 않는 느낌이라 솔직히 놀랐어요. 개인 시간과 함께 한국에 취업한 제 대학 동기도 만날 예정이라 3주간의 여름 휴가지만 마음이 급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던 제 어금니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되다니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이 아니면 예약을 해야 해요. 당일 예약으로 진료를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대부분 예약을 잡고 다시 오라고 하니 아파도 집에서 끙끙 앓아야 하는 게 기본이죠. 한숨을 푹 내쉬며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가장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근처의 병원을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예약도 필요 없고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었고 불가능한 일인데 나를 놀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치과에 들어가자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 그리고 아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절 반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본 적 없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3D 스캐너로 제 치아를 정밀하게 검사하시더니 어금니 하나에 깊은 충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했겠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치료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거의 통증이 없었고 한 번 내원으로 모든 치료가 끝났어요.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2~3번은 방문해야 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용 면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치료를 받았다면 우선 신경치료만 해도 $460.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60만 원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150, 하나로 약 25만 원 정도였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모든 치료를 받고도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돼도 이 수준이면 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 걸까요? 게다가 한국은 충치 치료에 세라믹 같은 안전하고 겉으로도 표가 덜 나는 소재를 사용하더군요. 제가 아말감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치과 의사분이 웃으며 미국에서는 보통 아말감 등의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걸 배울 생각을 안 할까요?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위쪽 치아 4개 치료에 대한 견적을 받으면 $4,700. 그러니까 하나로 6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게다가 치료 과정도 복잡해요. 신경치료는 신경치료 전문 치과에서, 크라운은 다른 치과에서 해야 하는 식이죠. 더 황당한 건 치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다른 치과로 보내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은 같은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엑스레이는 한 번 찍는데 40만 원이나 들어요. 이런 복잡한 과정과 높은 비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정환경이 넉넉한 편이었지만 미국에서 병원을 맘 편히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게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이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겪은 이 충격적인 경험 덕분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런 효율적이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계속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편안해진 치아로 한국 여행을 즐기다가 드디어 제 대학 시절 친구 진펑과 만났어요.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친구고 제 대학 동기인데요. 저희는 같은 중국 출신이라 공통점이 많아 빨리 친해졌죠. 정말 편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지만 이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하면서 사실 좀 연락이 힘들었어요. 또 저는 진펑이 한국으로 취업할 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죠.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의 좋은 기업에서 온 오퍼들을 물리치고 한국행이라니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펑이 왜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했는지 슬며시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펑의 한국 생활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펑은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너도 경험했구나. 치과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의료 기술이 정말 뛰어나. 게다가 비용도 합리적이고. 경험해본 그 어떤 나라보다 의료체계가 좋지. 이렇게 대화를 하며 걸어가는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도로 위에 차들이 재빨리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처음에 차들이 다 같이 이상한 주행을 하는 줄 알고 사고가 날까봐 놀랐는데 진펑이 웃더군요. 봤어? 이게 한국이야. 내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다니까. 여긴 구급차가 오면 이렇게 차들이 알아서 길을 터준다고.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일상이지. 진펑은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빠른 인터넷,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거리. 중국에서는 무질서함이 무질서라는 의식도 없잖아. 근데 솔직히 한국에 와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어. 진펑이 한국 예찬을 들으며 저는 2년 전 중국에서 겪었던 치과 경험을 떠올렸어요. 사랑니 치료 때 겪었던 고통, 의사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까지. 그때와 비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천국 같았죠. 당시 제 사랑니에 문제가 생겨 중국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미국보다는 나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선 병원 시설과 위생 상태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사랑니라는 것도 모르고 신경치료를 시작했어요. 사랑니는 보통 충치가 생기면 뽑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게다가 신경치료가 끝났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죠. 의사는 25년 경력의 치과 의사라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랑니가 다른 어금니에 비해 신경과 가까이 있어서 치료 후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더군요. 하지만 그 의사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 때문에 중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개인 병원은 더욱 신뢰하기 어려웠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관시 문화였어요. 좋은 병원에 가려면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친인척의 인맥을 통해 겨우 대학병원 진료를 잡았지 인맥이 아니었으면 돌팔이 개인 병원에 갔을 거예요. 물론 대학병원에 간 결과가 2주간의 통증이었지만요. 멀쩡해진 치아로 광장시장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인 남산타워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주 전망이 좋고 분위기가 좋더군요.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펑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아직도 관시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인맥도 학연도 부족해. 그렇다고 내가 미국에서 평생 살 계획은 없었고. 장학금으로 겨우 버틴 거지 미국은 너무 물가가 비싸고 힘들었거든. 내겐 다른 좋은 대안이 필요했어. 그 대안이 한국이었고. 난 너무 만족해. 처음엔 좀 오버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펑의 안내에 따라 한국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며 매번 한국에 놀라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질서 정연함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 등을 보며 이런 시민의식이 있으니
기술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 수준이 높으니까요. 진펑이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언젠가 이런 시스템을 중국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좀 듣다 보니 짜증이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너무 다 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은 하겠는데 좀도가 지나치다 싶었죠. 그래서일까요? 진펑의 끊임없는 한국 예찬에 슬며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이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에 진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귀화를 한다고? 도대체 왜? 진펑은 깊은 숨을 내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유가 정말 많아.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 처음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갈까도 했는데 같은 일을 해도 한국 직원들이 중국인들의 6배에서 7배가량의 월급을 받는 걸 알게 됐거든. 그때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지. 하지만 와서 보니 돈 이상의 것들이 있더라고. 진펑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근면 성실함에 반했어. 나이 많은 임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지. 회의실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 샴푸 냄새가 나고 다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너 힘든 점은 없었어? 한국이 좋은 건 맞지만 너는 외국인이고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펑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처음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것도 있던 건 맞아. 가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쓰면 다들 쳐다보기도 해. 하지만 그런 경험보다는 나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 게다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도 너무 좋아.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편리하고 저렴하잖아. 아플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질 정도야. 게다가 대중교통도 너무 편리해서 차 없이도 다니기도 좋잖아. 지하철이랑 버스가 너무 편리해서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밤늦게까지 다닐 수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진펑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차의 길을 비켜주는 시민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 진펑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5G 네트워크,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중국이 이런 대한민국의 인력을 계속해서 빼내려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빼내려는 나라의 국민은 하기 싫단 생각이 들더라. 너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트여 있잖아. 진펑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고 오랜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다 가지만 마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펑을 말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 진펑이 덧붙였어요. 비자 없이 많은 나라를 갈 수 있고 해외에서도 더 존중받는 느낌이야. 일본에 여행을 갔었거든. 그때 내 한국 동료들은 그냥 도장 찍고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건데. 한국 여권 파워가 그 정도였다고? 미국도 그렇지 않은데? 저는 몹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야.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이런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 짝퉁 말고. 이건 정말 아주 솔직한 생각이야. 그리고 사실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해. 진펑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짜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진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려운 결정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은 그저 국적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열심히 살며 나중에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한국에도 도움을 주고 또 중국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중국인 내 친구 진펑이라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납득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은 솔직히 중국은 될 것도 아니고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편하고 쾌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득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탓이겠죠.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저는 진펑에게 말했습니다.
진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나도 처음에 한국 갔다 와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어. 한국이 정말 가장 안전하고 살기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너와 함께 밤에 하는 한강 산책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 그렇지? 진펑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탄하게 돼. 뭔가 밤에 맥주라도 한잔 해야 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 밖을 나와 진펑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편의점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걱정 없이 돌아다니고 여성들도 홀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에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화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왕니 미안한데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에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너 설마 이 시간에 바깥이야? 에바가 물었습니다. 나 지금 한국 주택가야. 친구랑 같이 맥주 한잔 하려고. 저는 카메라를 돌려 주변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활기찬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저렇게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게다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 미국이라면 총 맞기 딱 좋은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의 안전함에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한국은 정말 안전해서 밤에도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 여기 사람들 표정 좀 봐. 다들 편안해 보이지 않아? 카메라를 통해 거리를 비추자 에바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도 생기 넘쳐 보여.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맞아, 나도 처음에는 이런 광경에 놀랐어.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부럽다. 그런 안전한 곳도 있구나. 우리 동네는 밤에 혼자 걸어 다니기도 좀 무서운데.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진펑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펑, 너한테는 일상인 게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신기할 수 있구나. 그러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편의점 과자와 맥주만으로는 뭔가 허전했어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 한번 마셔볼래? 파전이랑 같이 먹으면 끝내줘. 진펑이 제안하더군요. 우리는 근처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관광객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막걸리와 파전을 주문하자 아주머니는 서비스로 김치치즈전도 드릴게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시며 추가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이 독특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진펑이 농담처럼 묻더군요. 야, 너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편리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매일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향수병을 달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적용해볼까 생각 중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곧 있을 중국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곧 중국 추석 연휴라 고향에 가야 했거든요. 진펑과 저는 나란히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에 오래간만에 부모님도 뵙고 친인척들도 보고 기대되지? 진펑이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 한국에 와보니 한국의 모습이 놀랍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중국이 떠올라 씁쓸하기도 하거든. 솔직히 여기가 미국보다 더 살기 좋잖아. 진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 이해해. 나도 처음에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어. 어떤 점들이 특히 그렇게 느껴져?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중국에선 그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진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런 작은 배려들이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드는지 여기 와서 깨달았어. 근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어때? 난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중교통도 훨씬 좋고 의료 서비스도 저렴하고 효율적이야.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그렇지. 진펑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계속 살기로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에 가는 게 좀 꺼려져. 여기서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습을 마주하면 솔직히 좀 싫을 것 같아. 진펑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쩌면 좋은 신호일 수 있어.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잖아.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걸 조금씩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말이 맞아.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보는 건 정말 기대돼.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고 싶고. 우리는 곧 있을 중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모국에 대한 애정과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장점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도 되었고요. 저는 우선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잘 마치고 중국에서 연휴를 보낸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몇 주 후 테슬라로 복귀하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닐 것 같네요. 한국과 건전한 경쟁 관계를 이루며 한국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진펑은 자꾸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흔들리긴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 이건 좀 시기상조 같고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일할 날도 올 수 있을까요? 앞날을 알 순 없겠지만 한국과 또 인연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즐거운 가을 맞이하시고 추석도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은 테슬라에 근무하는 중국인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근무하는 중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의 장점을 알아가게 되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한국은 애당초 중국 문화가 없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던 나라 아니야? 왜 다들 이렇게 한국 타령들이야?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 안. 미국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중국 여학생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몹시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요. 할 말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던 이 여학생은 잠시 후 오열하며 강의실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여학생이 한국에 와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일을 거쳐 한국에 온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라고 합니다. 25살이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하버드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니까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낯선 환경, 다른 문화,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의 대표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왔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겨내야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 받아들이기로 했죠. 각오를 하고 왔지만 대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업은 어렵고 과제는 많고 거기에 문화적 차이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중국에서는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면 밝은 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며 수업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외국에 나와보니 왠지 애국심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수업 중에 중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발언했죠. 네, 맞아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예요. 우리는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발명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입이 멈추지 않더군요. 하지만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들. 이럴 때면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중국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동아시아 언어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한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웃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그 뿌듯함도 잠시 곧이어 들려온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이 썼던 방식으로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의미를 살려 쓰거나 소리나는 대로 쓰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콜라를 표기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커와 즐겁다는 뜻의 러를 사용합니다. 이를 합치면 마시면 즐거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동시에 발음도 콜라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또 다른 예로 샴푸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향기롭다라는 뜻을 가진 샹과 파도를 의미하는 보를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발음이 원래 샴푸와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 결국 한국이 선구자였던 셈이에요. 한국은 이제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가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수님은 마치 한국인인 것 마냥 한글 예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글자, 한글의 창제 과정은 정말 놀라운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당시 조선의 평민들은 한문을 읽지 못해 나라의 법도를 모르고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은 거의 혼자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작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었어요. 이는 당시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자와 학문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평민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언제나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언어학의 권위자로 시카고 대학에 재직하셨던 제임스 맥콜리 교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한글은 혀, 성대 등 목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여서 소리의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뛰어나다고 평가한 거요. 언어학자 에드윈 라이샤워 역시 한글을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극찬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학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한글을 꼭 깊이 있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글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아, 저 교수 한국에서 뒷돈을 받기라도 한 건가? 저 교수는 분명 푸른 눈, 금발머리인데 마치 한국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예찬, 한국 칭찬은 끊이지 않았죠. 언어학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건 역시 한국의 문맹률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문맹률이 몇 %인지 아나요? 한국어를 배워봤다면 얼마나 한국어가 과학적이고 쓰기 편한지 알 테니 한국어를 배워본 학생이 이야기해보죠. 맨 앞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면 배울 수 있던데요? 3% 미만 아닐까요? 3%요? 한 나라의 문맹률이 3%인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무려 1% 미만입니다. 오죽하면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으로 명명해 쓰겠어요. 한글은 전 세계의 문맹퇴치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문자가 없다면 한글을 채택하여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제 하버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는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며 눈에 띄게 된 미국 내에서 급증한 한류의 인기였죠.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김치와 비빔밥이 인기 메뉴가 되었고 도서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제 미국인 룸메이트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곤 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문화가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왜 하필 한국일까? 중국 문화는 더 오래되고 풍부한데 왜 세계인들이 중국의 것은 즐기지 않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업 시간에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한국의 문화 산업을 칭찬하며 그들의 성공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중국도 멋진 문화가 많은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점점 제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저를 작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결정적 사건을 통해 굳어졌죠. 언어학 수업 중에 중국 문화와 관련된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야기가 점점 중국의 언론 통제와 천안문 사태로 흘러갔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거대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리나,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교수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건물 뒤 벤치로 달려가 답답함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제가 같은 동양인이라 그런지 유학 초기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입니다.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매너가 좋아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같이 따라 나왔나 보더라고요. 리나, 괜찮아?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맙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중국인으로서 느끼는 자존심,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성우의 친절함에 대한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성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친절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필 한국 학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괴로웠거든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성우야,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내 걱정 정말 고맙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성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리나.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알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의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성우가 떠난 후 저는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 그리고 성우 같은 친구를 대하는 제 모순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비슷한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서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대도 형성되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 의식도 생겨요.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해,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곤 했죠.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런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들었죠. 성우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 심지어 그의 학업 성취도까지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성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성우가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이런 제 행동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성우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를 외면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나왔는데 우연히 성우와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리나,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순간 제 마음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성우야, 미안해. 내가 요즘 너한테 좀 이상하게 굴었지? 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리나.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했어.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들어줄 수 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사실 미국에 와서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싫어했어. 중국인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다들 중국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 반면에 한국은 모두가 좋아하고 이미지도 좋잖아. 솔직히 말해서 질투가 났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언어학을 전공하는데 한국에 한자가 있는 것도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해서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은 중국 밑이라고 여겼지.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정작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게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 한국 문화는 이미 모두가 좋아하더라고. 우리나라가 한참 뒤처졌구나. 한국이 더 앞서 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어. 성우는 조용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죠. 리나, 내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만의 말이 있었어. 단지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표기했을 뿐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은 대로 백성들을 위해 왕이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준 거야.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더 발전했더라도 그게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어. 그러니 그런 것들은 인정해야지. 각각의 문화는 모두 고유성과 그 특성이 있는데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아니고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이어서 말했죠. 리나, 넌 정말 대단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왔잖아.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의 좋은 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정한 자신감이야. 성우의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성우야, 고마워.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난 그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몰랐다니 그것도 부끄럽다. 그날 밤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우리가 겪은 유학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성우는 제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중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질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죠. 동시에 제 나라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는 중국의 좋은 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한국 유학생이었던 성우가 어느새 제 눈에 특별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죠. 성우의 따뜻한 미소, 지적인 대화, 그리고 다정한 태도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자꾸 성우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고 우연히 마주칠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죠. 리나, 오늘 공부 잘 됐어? 그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꽤 했어. 너는 어때?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성우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준비를 해놔도 말이 쉽사리 안 나오더라고요. 매번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저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성우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캠퍼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성우의 꿈, 고민, 한국에서의 추억들까지 모든 게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밥을 먹으며 여름방학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응, 여자친구가 미국에 올 거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같이 좋은 데 다녀야지. 라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진짜 오래 만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와 있는 기간도 이해해 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품었던 희망과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더 괴로웠던 건 성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리나, 내 여자친구가 이번 방학에 미국에 오면 너도 볼래? 너희 둘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정말? 좋겠다. 꼭 소개시켜줘. 방학이 되고 성우의 여자친구 민지가 정말로 하버드에 왔어요. 성우가 우리를 소개시켜줬죠. 리나, 이쪽이 내 여자친구 민지야. 민지야, 이쪽은 내가 말했던 리나. 민지는 생각보다 더 예쁘고 상냥했어요. 게다가 센스도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준비한 선물인데. 평소 리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했죠. 내가 써보고 좋아서 성우도 쓰는데 성우랑 친한 친구들에게도 선물해 주려고 한국에서 사왔어. 수줍게 웃는 민지의 웃음에 케이스를 꺼내봤는데요. 케이스를 열기도 전에 향기로운 향이 맴돌더라고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센스 있는 선물에 제 질투심과 꼬인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 성우같이 좋은 아이와 사귀는구나 싶었죠. 이후 우리 셋은 함께 하버드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성우와 민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우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죠. 리나,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해. 성우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성우 덕분에 이미 한국 문화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였고 한국, 특히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한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지게 된 걸까?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어를 제대로 연구해보기로 한 거예요. 언어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고 한국어 관련 수업도 추가로 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한글의 과학성, 높임법의 복잡성,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두 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역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느새 제 관심사는 성우에서 한국어 연구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물론 가끔 성우를 볼 때면 아직도 마음이 살짝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성우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성우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졸업 논문 주제로 한중 언어 교류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선택했어요. 성우에 대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성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번잡스러운 마음을 덜어내고 한국어 연구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 것인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제 첫 한국 방문은 작년이었는데요. 2주간 서울에서 머무르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공항의 청결함이었어요. 중국인인 저로서는 한국과 중국 공항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에서 큰 차이를 느꼈어요.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갔던 경복궁에서는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홍대와 강남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는
중국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했죠. 특히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었을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가이드가 되어준 민지 덕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구경하니 더 좋았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도시 전체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를 가도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국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씻고 양치질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씻는 게 보통인데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씻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민지가 제게 줬던 건 바디워시와 샴푸 세트였는데 그런 선물을 줬던 게 이해가 갔죠. 민지도 매번 찰랑이는 머릿결과 깔끔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러 왔거든요. 이런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지나치면서 봤던 한국인들의 외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보다 한국이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홍대, 성수동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곳의 브랜드들을 살펴보며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실행력도 대단했어요. 중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커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중국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결함, 개인위생, 시민의식, 창의성, 실행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중국에 돌아가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한다면 중국도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귀국할 때는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좀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길을 물어볼 때에도 식당에서도 언제나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기회로 한국 재방문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성우에게서 결혼 소식을 들었거든요. 메일로 온 청첩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성우를 통해 배운 것들을 생각하니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되더라고요. 성우를 통해 제가 인생의 방향을 새로 잡았으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성우는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다시 가고 싶기도 해서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컸고 이번에는 한국의 결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제 마음이 많이 정리된 거 맞죠?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장식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본식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하고 이후에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했는데요. 드레스 차림의 민지와 턱시도를 입은 성우도 근사했지만 제 눈에 더 들어온 건 역시 한복이었습니다. 중국 방송에서 어설프게 따라한 한복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한복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 차원이 다르더군요.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결혼식 후에 진행된 패백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패백상에는 대추와 밤, 그리고 술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들이 각각 자손번창과 부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랑 신부가 맨손으로 대추를 받아내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깊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의식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앞으로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미라고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전통 의식들이 한국 결혼식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성우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성우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의 모습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성우가 저에게 다가와줘서 고마워 리나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연인으로 맺어지진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성우가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성우의 결혼식 후 저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어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지방도 둘러봤습니다. 부산의 해변,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각 곳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에 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 저는 졸업 논문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중 언어비교 연구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했을 때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한국학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도 합격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큽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양국의 문화 언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한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양국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끔 하버드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질투하고 미워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이라는 새로운 도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꿈꾸는 대로 중국과 한국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버드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될 것 같네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많은 한국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출신으로 자부심에 가득 차서 하버드 대학교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글의 우수성과 한류의 인기를 목격하며 좌절하고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아 새롭게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